자, 가을과 함께 찾아온 저자 인터뷰,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생생경제에서 자동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좋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죠.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을 오늘 모시고 저자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책 이름이 굉장히 좀 거창합니다. 이게 모빌리티 미래 권력. 권력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빌리티 미래 권력. 이게 어떤 책이고 어떤 배경에서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책 이름이 모빌리티 미래 권력입니다. 네. 네, 이번 책을 공저하신 권용주 교수가 계신데요. 네네. 5년 전쯤에 이제 자동차 미래 권력이라는 책을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 자동차 업계에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뭐 이동성, 뭐 기동성, 네. 탈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자동차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 국한이 됐던 게 네. 이제는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탈 것들로 확대가 됐다라는 우선 의미를 내포를 했고요. 네. 근데 수단 자체가 전기로 바뀌다 보니까 네네. 에너지 산업도 사실은 석유에서 전기로 완전히 옮겨져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산업, 또 정책, 세금이나 일자리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네. 요즘에 투자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투자.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서는 어떤 종목 사야 되냐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건가에 네. 대해서 좀 이 책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좀 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또 책 한 권 팔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는 뭐 자동차의 미래 권력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한건된 만약에 자동차 관련된 어떤 섹터라고 보면은 이제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탈 것, 이동 수단 전체적으로 이제는 경제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걸 이제 얘기했다. 굉장히 좀 궁금한 책이기도 한데 사실 그 최근 10년 동안 이제 자동차 변화는요. 그동안 뭐 이미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은 많이 바뀌었죠. 사실 자동차 역사 전체를 아우를 만큼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편집장님은 그럼 어떤 잣대로 이러한 어떤 변화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시대 전환도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사실 180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어요. 네. 이게 가솔린 차보다도 먼저 개발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런저런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 가솔린 차에 밀렸다가 네. 1990년대 들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다시 전기차가 나온 겁니다. 근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GM이 최초로 양산 전기차 한 대를 내놨었는데 네네. 그마저도 수익성이 낮아서 단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배기가스 규제 강화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뭐 내연기관에서 좀 생산을 놓친 중국 같은 후발 국가들이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지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들도 통째로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IT 혁명에서 이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산업 전체가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네네. 전기차가 이거에 대한 시작이다. 이 한 카테고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편집장 보시기에 현재 전기차 1등 어느 기업입니까? 전기차 1대 기업으로 따지면 네. 아쉽지만 테슬라가 당연히 테슬라. 1위입니다.
네. 독보적입니다. 뭐 네. 시장으로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네. 주목할 만한 것들은 네. 2019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굉장히 독보적이었거든요. 네네. 비중 자체가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작년부터는 네.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나 기아, 르노, 닛산, BMW, 다imler 이런 회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해부터는 네. 전기차 시대에 들어섰다, 완전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조차도 이제는 살짝 긴장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럼 이 판도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네. 어떤 이거 핵심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핵심 기술을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전기차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뭐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조사들이 뛰어들었을 때 네. 내연기관보다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성능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AI라든지 네.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네. 커넥티비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결합, 융합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시점인데요. 네.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저는 자율주행일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아마 앞으로는 전기라는 동력보다는 자율주행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레벨을 5단계로 나누는데 한 2, 3단계 사이 정도에 있거든요. 네,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네.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더라도 네. 사실 이게 상용화까지 가능해져서 네. 기업들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지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기술을 어쨌든 다른 제조사들도 다들 이 길로 가니까 모두들 가고 있긴 하지만 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들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럼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의 지금 단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상용화는 한 2단계 정도라고 2단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내에서 이제 목표는 2035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으로 대표가 되잖아요. 네. 현대차는 앱티브라는 이제 자율주행 회사하고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레벨 4 수준까지 뭐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 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택시 영역에서 로보택시부터 좀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택시의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고 뭐 사례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오류를 수정하다 보면은 레벨 4 정도는 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5가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인간이 왔을 때 뭐 조향장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레벨 5인데 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또 화두라 그러면은 배터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책에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동안 뭐 기름에서 이제는 뭐 전기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빌리티의 어떤 그 권력의 폐를 지는 것 한마디로 이제는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배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될 버릴 정도로 완전히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기술 대신에 이 배터리 기술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국내 3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세 군데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아마 제조사들도 이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나머지 이 국내 3사에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배터리 중에서도 셀 기술이거든요. 배터리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고 이 셀을 팩으로 묶어서 모듈화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제조사들이 지금 모듈화는 하고 있는데 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셀 기술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셀을 내재를 해야 네. 아마도 이제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네. 또 전기차 이 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은 이미 내재화를 선언했다라고 네네. 보기 때문에 네. 아마 현대차 그룹도 지금 내재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제조사들은 사실 핵심이 뭐냐면 네. 배터리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아.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 비용을 어떻게 낮추는가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배터리 비용이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코발트라든지 니켈, 망간, 알루미늄 등의 매장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비싼 소재가 코발트인데요. 네. 코발트는 1톤당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니켈도 1톤에 2,200만 원 선을 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기술 개발해야 될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배터리, 폐 배터리에서 이런 소재들을 다시 재추출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시켜야 될 거고 네. 배터리 기술만으로 안 되면 충전 기술이라든지 충전 방법 이런 네. 것들을 사용해서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야 네. 이게 전기차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폐를 진 건 배터리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요즘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전기차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들이 다 지금 맞물려서 야, 이 전기차와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 저희가 또 책에서 재밌는 부분을 하나 봤어요. 뭐 택시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미래 권력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부분과 그 미래의 방향성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마 지금 운전하시는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라디오에서 가장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택시이기는 한데요. 네, 네. 네, 택시는 기술적으로 가장 쉬울 수도 있긴 한데 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렵다고요?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네. 봅니다. 네. 자동차를 두고 처음에 판매가 되면요. 네. 어떻게 나누냐면 자가용으로 나가는지 사업용으로 나가는지 처음에 구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용으로 나갔을 때는 네. 무엇을 실어서 나르는지 그러니까 사물이면 물류가 되는 거고 네. 사람이면 운송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미래 자동차 영역을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라고 봤을 때 네. 앞서 말씀드린 자가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차에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더하는 정도에서 그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너무 상용화시기도 멀고요. 네. 또 된다고 해도 차값도 너무 비싸고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면 굳이 내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이 부르면 오는 시스템이니까 공유를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물류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 둘 다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비싸더라도 운전자 인건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좀 적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일자리 때문입니다. 아, 네. 네, 물류와 택시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둔 것처럼 택시도 언젠가는 이제 자율주행화 되는 게 수순인데요. 네. 물류든 택시든 모두 일자리가 걸려있는 문제고요. 네. 거의 국내에서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도입에 굉장히 반대 저항이 거셀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일자리는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봤을 때 사실 투표수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인이 과연 택시업계의 일자리를 없애는 이 기술 도입에 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걸 생각해 보면 택시 시장의 달림표만 한 100만 표 정도가 넘는데 네. 물론 차차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뭐 당연히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아마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레벨 한 4까지도 아직 도달을 못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택시가 완전 자율주행되는 세상은 아직도 좀 먼 세상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뭐 돌아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언젠가는 기술이 먼저 오더라도 사실 네. 상용화는 더 멀 거다. 성향은 더 멀 거다. 정치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네. 네.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는 또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어떤 걸 봤냐면 제국주의라는 말을 좀 표현했어요 또. 네. 담론 자체가 굉장히 네. 커요. 사실 아니 모빌리티랑 또 제국주의랑 또 이게 무슨 네. 상관관계가 있지? 이 부분도 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계 각국이 이제 점차 본인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국수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주의를 강화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국가 근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얽힌 일자리가 정말 수백만인데요. 네. 그중 가장 직접적인 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근데 국내에서 보면 현대기아차 공장 뭐 나머지 3사 다 네. 공장을 합하더라도 최근 한 20년 이내 새로 생긴 공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새로운 공장은 해외에 짓고 있지 국내에 그쵸. 짓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국내 내수 물량을 꽉 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뭐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른 외국 수입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은 한국 네. 시장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 일자리가 더 줄게 되고요. 네. 또 전기차는 보조금 전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네. 이 각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질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은 본인들이 제시하는 배터리가 아니면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렇죠. 적도 있고요. 네, 맞아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점차 세계 각국이 본인들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차 제국주의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이걸 기존에 수출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상생 일자리 차원에서 사실 첫 번째 출시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풍적인 이슈도 되고 또 언론에서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미래차와 그 일자리의 상관성도 좀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편집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의 산업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혁명이 시작되면 전환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명암이 당연히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직면한 게 일자리일 것 같고요. 네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부품이 내연기관 대비 30% 이상이 줄고요. 네. 일자리도 2030년까지 9만 개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 택배 물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 그에 따라 일자리도 당연히 줄게 돼 있고 최근에 시작하는 게 온라인 판매인데 온라인 판매만 하더라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줄어드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저자 인터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미래 권력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